서로 모르는 척하며 나는 그의 학교에서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동료가 사장님께 크레이프 스와인을 건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가 스와인을 올리는 것을 즉시 막았다. 그동안 모든 시선이 내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이 온통 조용해진 것 같았고 사람들의 눈은 붙잡고 지켜보고 싶어나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렀고 그때 나는 내가 거의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바람에 휘날리는 결혼식처럼 두근거렸다. 나는 서둘렀지만 그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최근에 나는 종종 계단에서 총괄 매니저를 위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알았다. 나는 주저하면서 웃었다. 계단 위의 삶. 그게 다야. 그거 핫해. 나를 계속 보려고 노력해. 옆에 있는데도 의자를 꽉 쥐고 싶어. 나는 계속 움직였다. 오늘 아침 밖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색깔이었다. 그들은 코코넛 나무에서 아래 두 나무까지 깨어 있었고 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내 발을 움직이는 것을 마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금기 만땅이 되어 문 밖에 쌓인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날씨에 거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몇 시야? 너무 피곤하고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에게 옷을 입히고 있던 할머니는 더욱 짜증이 나서 내 옷을 잡아서 입히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둘러요. 조상님들, 거의 8시 40분인데 매일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다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낳았고 그가 저를 해고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밖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공식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3년 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는 더 이상 저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번역부서의 지휘 아래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번역부서가 저를 대신하여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해서 제 사생활을 완전히 편안하게 바꾸는 게 정말 꿈이에요. 여긴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8시 50분. 토스트를 입에 물고 한 손에는 수건을 쥐고 한 손으로는 책을 읽으며 어머니의 재촉을 받으며 황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펑기위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고 차 안은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꾹 참고 채에 올라타고는 잘했어. 멋머닌 하고 아첨하듯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이르다. 잘했어. 오늘 눈이 오니까 좀 더 자야겠다. 안전벨트를 매고 앞좌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유 배달 아저씨도 있더군요. 채 가서 마셨는데 그 아저씨의 4살 빼기 딸아이가 먹은 죽이었습니다. 펑기위는 무력하게 책을 읽으며 말했다. 마치 아직도 네 살배기 아이처럼 차려입었어. 부끄럽지도 않은데 계속 마실 걸 찾아다녀. 이제 곧 은퇴할 거야. 펑이는 나를 흘끗 보았지만 온몸에 빵 부스러기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왜 또 채 음식을 묻혔어? 어디 있는 거야? 차에서 내리면 치워놓을게. 남은 게 없을 거야. 나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리려 애썼다. 그는 또다시 버릇없이 굴었다. 말다툼조차 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에 나는 그를 말려야 했다.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풍이의 비밀 요원들은 내가 조종해온 것이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출근길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최신 뉴스를 읽었다. 도착했을 때 우연히 흥미로운 별을 보았다. 부산 관리가 귀국했는데 다시 국내 시장을 조종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 관리가 귀국했군요. 나는 풍이에게 물었다. 저는 거기 안 갈 거예요. 그는 앞에 검은 차들을 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 지역 스님들은 하루에 10번은 받겠군요. 아마 10번은 내 열정을 알아챈 그는 가볍게 반쯤 깨달았다. 군중이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도록 멍청한 기세를 뽐내며 가까이 다가갔다. 뭘 할 건데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드네요. 여러분의 문학적 지식과 실제 경력은 모두 타이수 테이수의 책을 바탕으로 제시됩니다. 타이수의 언어도 없이 손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점점 더 매료돼요. 이성적인 말을 덧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펑딕드펑 디시두는 예.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쁜 검은색을 켜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차에서 내리자 차가 바로 멈춰서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은 가까워서 매일 그와 함께 히치하이킹을 해서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일 시작하자마자 미칠 것 같았고 그를 모르는 척하며 혼자 회사로 걸어갔을까요?
화가 나서 차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순간 차가 떠났고 다시 노래가 가득 찼지만 저는 군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벌써 8시 58분, 또 2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아침에 지자기 시계가 정확히 5초 남았을 때 타임키퍼들 앞에 나타나려고 했다. 젠장. 타임키핑은 성공적이었다. 레스토랑 사무실에 온기가 가득했다. 나는 애써 노력했고 마침내 여유롭게 몇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타임키퍼가 가방을 들고 아침 마감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모두에게 물어보며 나는 총지배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통역실 직원이 내 책상 앞에 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보였다. 그의 거창한 말에 테이블 전체가 비좁아졌다. 나는 조금 망설이며 총지배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주엉둥도 비서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곧바로 윙크를 했다. 아, 총지배인님, 사무실이 도착했습니다. 자기한테도 물어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자 통역실이 뒤돌아섰다. 그제야 그가 불평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내 책상에는 계산기와 파일 외에도 빨간 장미가 놓여 있었다.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통역실 직원이 돌아서서 셔츠와 조끼만 입고 있었다. 제복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셔츠를 잡아당기며 얼굴이 드러난다며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비서님, 인간관계와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 장미꽃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문득 내가 20번 통역실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름째 근무한 신입 비서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었지만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다음에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통역실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나를 지나쳐 커피 한 잔 따라주는 척하며 안으로 들어왔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불쾌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그를 보고 그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병원 가시나요? 이번 달 월급이 $200라니 정말 어둡고 자본주의적 착취 같으니 그는 오늘 그녀가 나를 싫어해서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했다. 지난번에 내가 이 시간에 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날 태워준 건 바로 그였다. 바로 그녀였지. 찰칵. 문이 살며시 닫혔다. 주엉퉁 누군 숨을 들이쉬고는 깜짝 놀라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몰랐다. 왕세자는 그냥 평소처럼 드나들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꽃다발을 보자마자 얼굴이 퉁퉁하게 변했다. 딕 두 사무실의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 회사 사람들은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할 때 추아티엣 퐁과 퐁통을 구분해서 부르고 뒤에서는 황제나 왕세자라고 부른다. 왕세자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 궁녀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나는 입술로 말했다. 누가 읽을 줄 아는지. 싱싱한 빨간 장미 꽃다발에는 꽃잎에 아직 뼈 조각이 붙어 있었다. 아마 방금 꽃을 심은 모양이었다. 오늘 아침에 주문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름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주엉퉁이 말했습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누군가 줄을 서서 당신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서명도 했고요. 누군지도 몰라서 당신 쪽지에 저장해 두었어요. 꽃다발을 보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꽃을 꺼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관청에 갔어요. 주엉퉁은 매우 엄격했고 꽃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왜 관청에 가야 하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에 잘못 들어가면 어쩌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했잖아요. 주엉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주엉호왕 따이. 정신이 없어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시를 줄 줄은 몰랐어요. 관청에 꽃을 가져다가 일할 곳을 찾으려고 했다가 보충 사무실과 내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주엉퉁은 몇 마디 A라고 말하며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퐁통득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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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NFIC 쪽이야.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어. 주영퉁과 함께 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퐁딕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 퐁딕두, 넌 뭐야? 넌 회사 집에 묵고 있어. 티엔관 직원들의 복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한 사람당 월급으로는 집에서 술 마시기에도 부족해. 네, 집은 유명한 티엔관인데 8가지 작은 요리가 들어갈 만큼 풍성해.
따로 가져다 먹는 요리부터 밥 한 공기까지 맛있는 맛과 합리적인 교육. 밖에서 시키는 요리보다 더 맛있어. 일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사장님을 만났어.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을 거야. 퐁딕두. 왜 내 집에 안 가? 내 집이 맛있어. 퐁딕두. 네, 집에 가. 뭐야, 왜, 퐁딕두. 나 탐비히엔 식당에서 식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궁궐의 규모에 대해 듣고는 자연스럽게 그 동물에게로 시선을 돌렸죠. 당신이 그곳에 있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괜찮지만 당신은 그렇게 스와이프 해야 해요. 뻥딕두. 저도 당신이 저를 초대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바로 만족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관여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팽딕두의 가족은 아이들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유지해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또래 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기름진 집안에서 마음껏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말하죠. 왜 부모님도 제 용돈을 아버지처럼 제한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옷과 음식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다행히 팽딕두는 어린 시절부터 욕심이 없었고 꽤 많은 돈을 저축합니다. 조금. 그래서 제 돈은 $2에서 모두 모아졌고 부모님은 그 돈을 그 남은 돈에게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멈춰섰습니다. 저도 그 남은 돈에 남은 돈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명절 때마다 제가 뭔가 어두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한 잔 주려고 애썼습니다. 남은 돈의 태도도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수줍어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돈을 모아서 써라. 새해가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잘 참아라. 차가운 음료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코코넛이 아주 텅 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맨손으로 그의 채 올라타 밧줄을 타고 생명을 다 먹어치우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뒷좌석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왜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는 여유롭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코코넛은 일하는 게 맞아. 난 내 이상한 물건이야. 그 후에 사장님이 차를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너는 너무 태평해서 아직도 내 나이를 예측하고 있고 진짜 내 나이를 노리고 있잖아. 하지만 난 분노가 뭔지 몰라.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 차 망가질까봐 두렵지 않아. 지난번에 내 차를 빌려 쇼핑을 갔을 때 진입로 한쪽이 막혀서 수리비가 엄청 들었다고 들었어. 이 정도 돈이면 고칠 돈은 충분하겠지.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오늘은 보여줄 곳이 없어서 좀 아깝다고. 그러니까 오늘 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이 천천히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넌 뒷좌석에 앉아 즐거웠어. 정말 미운 자본주의자 같으니 오늘은 내가 만회해줄게.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사람이 먹을 만큼의 점심을 주문했어. 다 먹을 수 있겠어.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좀 더 운전하면 어때?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좋아. 누가 부르든 다 먹을 거야. 넌 오래 살았잖아. 멍한 나를 맛있게 쳐다보는 그가 인겨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이미 말했지만 처음부터 헛되이 할 생각은 없었다. 퐁딕두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그에게서 배운 건 낭비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남기면 목숨을 잃는다. 마지막 한 모금을 다 마셨을 때 퐁딕두는 웨이터를 불러 포장할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숨을 들이쉬었지만 얼굴을 똑바로 유지해야 했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그는 내가 배부를 때까지 먹을까봐 비웃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운전했고 나는 조수석의 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오늘은 아주 편한 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 결과 너무 많이 먹어 아랫배가 불룩해졌다. 나는 배를 가리키며 모든 게 그 때문이라고. 이제 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물을 조금 참으며 이유를 물었다. 네가 열지 않았다면 날 깨웠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이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문제일까 싶었다. 손이 너무 뜨거웠다. 만진 탓이었다. 퐁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정말 멍청하구나.
감히 나를 여기 데려왔구나. 멍청하구나. 오늘 하루가 끝났다. 당장 일어나. 양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럽고 알몸인 소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단둥은 이미 해냈지만 한 줄 더 일하려면 추가 이름을 내야 했다. 양둥은 퐁딕두의 닫힌 사무실 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왕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타는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눈을 가렸다. 이곳은 그의 회사였고 이름도 그의 것이었다. 내 회사가 아니었다. 나는 추가로 일했기 때문에 추가 이름을 받지 않았다. 양둥은 멈춰섰다. 동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합리적이었다. 또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유리문을 채웠다. 가자. 함께하자. 양둥은 나에게 감명을 받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우리 둘은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는 인사부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며 1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사부에 곰과 죽은 사람을 30분 넘게 더 늘렸다. 결국 온 무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영어 나는 전문 시험실의 마스터와 이러한 큰 신호들 각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항공기 마스터 수아와 식사를 하고 협상하고 있었다. 통신실의 문이 열리면서 안에 고위교사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통역사는 같은 색의 스웨터 안에 밝은 회색 긴팔 셔츠를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꽃처럼 차분하고 맑은 드레스를 입고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God. 전체 그룹이 조용해졌고 다음 줄 쯔장. 내가 다 가져갈게. 쯔하. 컴퓨터에 도전할게. 쯔첸. 같이 가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밀려 들어간 마지막 행운의 그룹에는 나, 양동, 그리고 열린 1호루 항공기 수화의 반상자를 들고 있던 항공기 마스터 수화가 포함되었다. 통신실은 시트처럼 조용했지만 그 사람은 약간 긴장한 것 같았다. 바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공기에 감염되어 목이 쉬어 입안에 있던 케이크 조각을 무의식적으로 삼켰다. 통역사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착한 아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줄 그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사 맞았어. 웃지 마. 이제 뻔해. 나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투리가 지영 옆에 서서 그의 의도를 오해한 듯했다. 지영은 케이크 반 상자를 가볍게 들어올렸다. 퐁통. 너는 안 돼. 반 달 동안 일한 신입 비서가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는 심지어 손을 들어 막았는데 둘이 너무 가깝다는 게 뻔하지 않아. 예상대로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 셔츠는 금세 슬퍼졌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요즘 퐁통에게 구름 위에 불타는 나무를 자주 주문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빗속에서 놀다가 두옹퉁이 먼저 말을 걸었으니 그게 다였다. 맞아. 하하. 퐁통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구름 위에서 나무를 태웠어. 불에 탄 나무만 먹고 집에 들어온 줄 알았지. 퐁통이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 땅에 구름 위에서 불타는 나무를 자주 사더라. 어디서 코드를 구하는지 알아. 어디서 공유해. 모두의 점점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볍게 말을 섞으려고 했었다. 나는 일을 멈추고 그가 웃는 것을 보았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몰랐다. 기계는 거의 완전히 닫혔고 나는 거의 그의 가까이에 서 있을 뻔했다. 누군가 그의 몸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나는 그가 그에게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고 그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 직후 나는 그의 옆에 매달린 손을 그가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소리치지 않았고 그는 덤불을 잡았다. 그는 여전히 진지한 척했다. 나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참을 수 없어 완전히 매료되었다. 어린애 같은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 교통체증을 만났다. 밖은 아직 지옥 같았고 차 안은 가벼운 음악 소리로 따뜻했다. 나는 한쪽에 차분히 앉아 땀으로 범벅이 되어 기진맥진한 기분이었다. 창밖 세상을 바라보며 차 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 교통체증에 갇혔다. 밖은 아직 지옥 같았고 차 안은 가벼운 음악 소리로 따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기진맥진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선생님, 불빛은 어때요? 라고 물었다. 붉은 등불이 잠시 켜져 있었다는 것을 겨우 알아차렸고 그때 설날이 온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두두! 설날은 언제야? 옆에 큰 사장님이 앉아 계셨기에 바로 물었다. 퐁딕두는 내 시선을 따라가 붉은 등불을 보고는 곧바로 나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설날을 축하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꽤 도발적이었다. 누가 테트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멈추지 않고 장바구니에 하나를 더 담았다. 테트가 온다는데 선물 줄까? 퐁딕두는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테트가 온다는데 선물 줄까? 나는 기쁘게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상을 받으면 선물을 주겠다. 퐁딕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 같은 사람은 매일 일찍 집에 오고 일할 때는 숨어 다니고 회사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연말 보너스로 테트 옷 한 벌은 살 수 있다고. 네, 말은 내가 차를 켰는데 네가 받는 게 네가 뒤처져서가 아니라는 거야. 내 보너스가 적으면 더 줘. 아니면 월급 올려줘. 그는 나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어리석음을 드러냈다. 네가 주는 만큼만 쓸 거야. 물론 아니지. 형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저는 흙한 켤레만 남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확실히 어리석음과 이별하는 데 최고였고 형? 한란지가 저를 위해 일하러 오라는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제가 점술 카드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제가 결정하도록 먼저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란지는 제 형이고 저보다 한 죽이 나이가 많으며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형의 비서가 되려고 했는데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형의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따로 가게 하셨고 가족들도 제가 일하러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으셔서 저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으면 몇 푼만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저를 부양할 몫이 있다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잡동사니를 덜 사면 매달 몫이 남습니다. 그는 내 논리를 흔들고 대답했다.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랬어. 그가 말하며 첫 번째 자동은행 메시지가 차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곧바로 미소를 지었다. 방금 책을 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한수소. 그 여분의 자리는 화가 나서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네, 논리대로라면 1년에 몇 번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리를 바로 바꿨다. 신발을 갈아 신고 복도를 몇 번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론치가 소파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 무슨 바람에 다시 돌아오셨지. 네, 일은 정말 훌륭해. 국제시장을 누비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집에 오는 것조차 드문데 이렇게 앉아서 축구를 보는 건 더더욱 드문 일이야. 조구가 네가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말이야. 누가 우리 아가씨를 화나게 했니? 내가 나쁜 사람이야. 누가 너를 화나게 했니? 할런치는 웃었다. 펑딕지우. 이 자식이 자기 직업을 마친 줄 알았어. 방금 차에서 내렸는데 퐁딕지우가 이번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썼다고 했어. 내 경험을 좀 도와주자고. 더 이상 선생님을 만나러 못 가게 할 작정이었다고. 난 그가 애인인 줄 알았어. 그를 보고 책을 던져줬어. 저 자식한테 신경 쓰지 마. 할론치는 웃었다. 여자들은 참 변덕스럽구나. 누가 저녁을 사주면 입을 벌리고 다라고 했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입을 벌리고 이 자식이라고 했다. 너도 나쁜 자식이야. 난 그 자식이랑 말다툼하고 소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하고 놀기 귀찮아. 한론치는 몸을 기울여 바라보았다. 다시 정의로운 여군이 될 거야. 시골에서는 내가 아직 재능이 있다고 썼지만 나는 그를 때릴 감이 없었다. 가라. 내가 너를 데려갈까? 집에서 묵고 있다. 불가능하다. 바로 이때 퐁딕지회가 내가 집에 돌아왔는지 묻는 메시지를 눌렀다. 나는 대답하기를 좋아했다. 더 이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그냥 돌아서서 내가 블로그에 들어갔다고 썼다. 퐁딕지회가 몇 개의 메시지를 더 추가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를 바꿔서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나는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고 페이스오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물었다. 리우 이모가 황급히 문을 열었고 다음 순간 나는 놀란 소리를 들었다. 젊은 주인이 방에서 나갔다. 퐁딕지회의 목소리는 집에서 온 편지를 확인하는 듯 약간 낮았다. 그래! 젊은 주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집에 있었다.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그가 우연히 나를 보았어요.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른 한 명은 멍하니 내 옆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재빨리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신나는데 또 왔네요. 그는 나를 100% 바라보며 안내하는 눈빛으로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 너 천천히 할게. 이제 네가 BDCT에 있는 걸 누가 보여줄 거야. 왜 못해? 너무 이상해. 다음날 아침 엄마는 이 이상한 습관을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지만 뚱뚱한 고양이가 나를 깨우려고 호박을 욕실에 쑤셔 넣게 했어요. 돼지처럼 호박을 쑤셔 넣다가 살짝 밀렸고 그 바람에 뿔뼈가 부러졌어요. 졸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오늘 오후가 좀 과했던 건 인정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깨어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화장을 하고 국수를 찾을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멍했다. 방금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양파와 치도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막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시골에 그가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셨다. 내일 다시 날아갈 테니 이번에는 많이 갈 것이다. 몇 입만 먹고 나니 어머니가 갑자기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가 돌아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오늘 온 가족이 아침을 먹었다고 말씀하셨다. 날씨가 추운데다가 잠옷을 입은 차에 안에 구명조끼를 추가로 입기로 했는데 너무 추워서 피아노 연주자가 몸을 떨었다. 하란치는 차창을 내려 얼음을 보려고 했는데 매우 바빴다.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들어와. 추워요.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밖은 너무 추워요. 추워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멀리서 그의 차가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독특하고 우아한 제스처. 상하이 전체가 한 자리만 차지했는데 바로 퐁딕두였어요. 묻고 싶었는데 퐁딕두의 차인가 봐 두려웠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하란치가 웃었어요. 그를 보니 작년에 그가 차를 가져갔을 때 처음 앉은 사람은 저였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란치가 웃었어요. 참 좋죠. 재밌었어요. 우리 가족은 차가 없어서 그의 차를 빌려야 했어요. 그는 손가락을 들어 흔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아직 있었고 그가 이 차를 사고 싶지 않았다면 분명히 샀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돌아오지 않으니 차를 가져가도 뭐 어때요? 그는 조심해야 해. 잠깐 멈추고 가. 얇은 셔츠만 입고 가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한 가지 더 상기시켰다. 그가 갈 수 없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하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잠시 작별 인사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돌아갔다. 요즘 엄마의 친구들은 한창이고 엄마도 매우 기뻐하며 매일 거실에 전시할 신선한 꽃을 가져온다. 엄마는 그저 꽃을 칭찬하고 올해 설을 축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는 몰래 아빠를 해고했는데 그것도 아빠의 잘못이었다. 코코네오시든 아니든 그를 해외로 강제로 보냈고 아들은 몇 년 동안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아빠가 이 질문을 했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때 아빠는 항복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알았어. 그게 그의 방식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발전할 방향이 아직 있다는 게 다행이고 게다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도 거기에 있다고 했을 뿐이니 어디서든 설날을 축하하는 건 똑같아. 엄마가 혼났을 때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해서 또 조용히 있었어. 하란치는 독일 여자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그곳에 없던 기업의 딸이었어. 작년에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줬는데 집에서는 별명이 피피야. 시누이가 지어준 거야. 임신했을 때 여자아이 치고는 예쁘니까 아들을 낳은 거지만 자기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 하란치는 중국에서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건 강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 내 개는 정말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직 말은 못하지만 이미 얼굴은 읽을 줄 알고 어떤 조상이 자기 조상을 존경하는지 알고 소란을 피우러 나가서 시누이가 눈을 크게 뜬 채로 쳐다볼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원래는 오빠가 어디서 새해를 맞이할지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1년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피피를 보고 피피가 아직 자식이 많을까 궁금했다. 어머니가 이 말을 하자마자 어머니는 피피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며 올해 오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린 삼촌에게 죽을 먹으러 갈 거라고 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침내 집을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퐁딕두는 평소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린룽의 평소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차 안을 잠시 둘러보며 의미를 살펴보고는 평소처럼 차에 올라타 두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당황하게 한 퐁딕두는 한마디만 했을 뿐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왜 차를 바꿨어? 린의 입장은 이미 고통스러웠습니다. 린은 이미 내 무심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 내가 무관심한 것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차 안에서 아침을 먹고 파운데이션을 살짝 바르곤 했기 때문입니다. 린도 내 생각에 동의했고 차는 바킨으로 가는 길이었고 등록번호는 바킨이었습니다. 차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퐁딕두는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사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린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혀를 차며 소리쳤다. 쉽지 않은데 이 장거리 연애가 과연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매일 중요한 회의는 상하이와 베이징이고 남은 차는 연구소로 가야 하는데 차값이 $10가 넘는데 피곤하지 않니? 퐁딕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의 다 왔을 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지 피곤하면 나중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 나는 둘째 딸의 글을 흘끗 봤다. 그녀는 투시엔에서 온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고집이 세고 투시엔에 머물고 있었다. 지나치지 않고 급성 가성통풍 소식을 올렸고 병원에 가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퐁딕두의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다. 어디를 봐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다. 퐁딕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도 몰랐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말했다. 차에서 내려. 정말 잘생겼어. 오후 차를 마시던 중 하란치는 디아 바오탄에게 전화해서 문을 닫으라고 한 후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퇴근 후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에 만났는데 하란치는 고가도로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고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고집이 센 것 같았지만 하늘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가셨어요? 그는 제가 차를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좀 무력해 보이네요. 차와 버스는 돌아가기 힘들죠. 그런데 그가 이미 말했잖아요. 오늘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고요. 저는 혀를 차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심지어 차를 돌려달라고까지 하더군요. 저도 차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만하고 매력이 없어서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바람이 내 걱정을 덜어주었고 그는 내게 차를 주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고 옅은 흐름을 따라 동생을 기다렸다. 나는 네가 나에게 음식을 주고 차를 주고 나중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너도 가지고 있지 않니? 너는 정말 훌륭해. 펑디아는 여전히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달콤한 말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가 외치는 말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너는 정말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작은 녀석이야. 그만해. 펑디아는 여전히 짧은 순간의 작은 녀석이야. 바로 그렇게 말해. 하지만 네 붉어진 얼굴의 손은 이미 너를 크게 향상시켰어. 너는 여전히 속으로 행복하지 않은 척하고 갈 수 있으려면 행복해야 해. 나는 안주할 수 없어. 너는 너무 쉬워. 네, 사고방식은 정말 아이와 다르지 않아. 올라가세요. 지점에서 굴러가는 소식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잠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채와 함께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 좋은 관리들의 일이 다 진행 중이라 봄을 치료하는 건 위험하고 물고기를 키울 사람도 많지 않고 회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방역실에 낡은 책을 주고 머리맡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끝나자 엘리베이터가 딩동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인턴들은 가짜 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조각상을 보자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조각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무부로 가세요. 총무부로 가세요.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모두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웃었습니다. 누지우, 그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보세요.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퐁딕 두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이 광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늘도 땅도 내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배신감을 품고 있었다. 내가 1%라도 내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아마 그는 등 뒤에서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배신감을 품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가 웃음소리를 들었으니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관리는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고통까지 안겨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간청했다. 채 타면서도 할란치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반격 부서에 관해서는 하늘처럼 고집스럽지 않아.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 앞에서 인내심을 갖고 물러나는 걸 봤어. 그 은총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모르겠어. 할란치가 말했다. 방역부서가 어떤 사람이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 불안정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에게 책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제 말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는 점점 애정 어린 어조로 변했습니다. 한란지는 제가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석바디가 되는 게 정말 응석바디인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변신하든가 술 깨지 않든가. 저는 말할 거야. 너도 그 남자랑 썸 타고 있잖아. 나우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화제를 돌렸지만 우리 둘 다 30살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쯤 변신할지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의 말을 이해하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라서 무슨 헛소리야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사이야. 이번엔 싸우고 시시덕거릴 거야. 그는 우리가 몇 년째 사랑해왔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난 깜짝 놀라서 거절했어.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어. 하란치는 정말 멍청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런 사이인데 행복하지 않아. 누가 믿겠어. 계속 놀리면 필요한 건 다 사주잖아. 집에서 모든 걸 사는 건 다 바람이지. 지금 네가 그냥 너라고 하니까 듣고 보니 자연스럽지 않아. 네, 질문 하나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맑게 뛰었다. 더듬거리며 설명하려고 애썼다.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하지만 사실 하란치의 질문에도 당황스러웠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고 가슴이 혼란스러웠다. 겨우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와 전염병실의 관계가 뭔가 새롭고 불분명해졌다. 하란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여동생은 아직도 우리를 어린아이로 본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같은 어른이 있을까?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마치 나를 기쁘게 하려는 듯 말했다. 다리 좀 구해줘. 청첩장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사귈 수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곧바로 반박했다. 다음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왜 이렇게 슬플까? 펑기위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면 설령 소문일지라도 참을 수 없어요. 친구라면 기뻐하고 축복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방안의 박쥐 같아요. 모든 게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저 어른들이 그를 위위라고 불렀고 저도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풍이위가 다 커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항상 그에게 물건을 사라고 조금씩 꼬드겼어요. 그는 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지켜보았고 부모, 친척처럼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워요. 풍의위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고 아이처럼 저를 사랑해주셨어요.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막연히 사랑이자 가족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란지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 물론 옳은 일이었어. 나와 퐁딕주퐁 디치두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일 뿐이야. 친구, 아니, 때로는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워. 우리가 진짜 친구라면 어떤 연인이 그의 옆에 나타나면 그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할 거야. 더 이상 매일 그의 차를 탈 수도 없고 그의 몸을 장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를 어디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내 어지러운 곳을 치워줄 수도 없고 그를 지웨두기우 두라고 부를 수도 없어. 카는 생각했다. 추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목 베스먹 베츠씨 옆에 서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함께 통로를 걸어가는데 눈앞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인정해야 했다. 퐁딕주에 대한 내 감정은 진작에 다른 이름을 붙였어야 했을지도 몰라. 그냥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오늘 한란시한 랑스의 작은 도발이 없었다면 아마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나를 보는 순간 생각에서 점차 정신을 차리자 한란시는 바로 이해했다. 내가 장난기 넘치고 총명하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깨어났을 때 그는 나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럼 고백할 셈인가? 꿈이나 꾸게 내버려 두지. 나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한란시는 말했다. 그럼 어쩌려고.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강한 척하며 그가 고백하게 내버려 두었다. 한란시는 약간 멍해져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너무 웃어서 나는 불편했다. 뭘 웃는 거야. 고백하면 얼굴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논리야. 한란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뭐가 부끄러워할 일이야. 게다가 퐁딕지우의 모습을 보니 업계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겠어. 그도 부끄러워하는구나. 나는 고백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나는 확신했다. 그럼 미래를 계획해야지. 우리 둘은 이런 관계라면 사랑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짜릿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직전에 다시 누부려고 했다. 요아! 요아. 요아. 하지만 그의 열정에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순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했다. 왜 화내? 우리 둘은 못 참겠어. 너무 오래됐잖아.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이혼 경험이 더 많지만 너 그건 잊어버려. 이해의 차원이야. 퐁딕지우도 마찬가지야.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해주려고 이 모든 세월을 기다렸지. 그는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진짜 어린애가 됐잖아. 그가 중얼거렸고 나는 구석에 숨어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전염병이 오래전부터 계속됐다고 했어. 혹시 전에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 건가? 그럼 내가 고백하면 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의미들이 생겨나면 어리석게 봄을 사들이고 바람을 맞이했지만 눈빛의 질은 내 마음의 변화에 온전히 퍼지지 않았다. 그가 술을 마시는 동안 더 이상 의지가 없었다. 너, 오늘은 한해 홈코트야. 나는 조금 먹고 발코니로 뛰쳐나갔을 뿐이야. 겨울을 기다리는 오늘 밤은 맑았고 하늘을 향해 몇 개의 별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야. 나는 오우파울을 입고 의자에 앉아 바람을 맞이했고 겨울은 앞뒤로 흔들리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에게서 직접 듣기 전에는 어떤 붉은 소문도 찾을 가치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전염병이 왜 나에게 그렇게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는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다. 창문을 깨려고 하는 지금 나는 여전히 정신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 그에게는 나만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생각했다. 내 척추를 따라 오한이 오고 나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밤새도록 고양이처럼 내 마음속에 맴돌았다. 너무 불편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뭔가 하지 않으면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잘해야지. 한수소는 원래 퐁딕지우에게 전화하라고 즉시 말해야 할 말을 다 했다. 그들이 두 줄을 끝내자마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퐁딕지우, 무슨 일이야? 퐁딕지우가 통화 중이야. 2분만 기다려. 다시 전화할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제야 나는 지엉투기 오래전에 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십 장의 긴 스크린샷이었고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지엉투, 세상에 서서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회사 전체 수다쟁이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긴 화면 12개를 열어서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오늘 오후 한란지차에 타는 제 사진이 떴어요. 누가 그 12개를 가져갔는지는 몰랐지만 인터넷이 너무 시끄러워서 바로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야, 한비서 누구야? 그렇게 멋진 차인데
다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야? 너무 틀렸어. 우리는 정말 그 정직한 남자들의 손에 넘어갔어. 그들은 잊었지만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름답고 재능 있는 커플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 그게 한 비서의 원본일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보이는데 어디서 만났어? 원본은 어디서 찾았어? 허허. 난 아직도 한 비서의 여자친구를 퐁통이랑 같이 타고 있어. 그래서 집에 오니 엉망이었어. 그래서 같이 명상했어. 여자친구가 차갑고 교활한 줄 알았는데 팔로워가 많더라고. 우리 그룹의 자매들도 그들을 아주 좋아해서 왕자님, 셀러리맨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게 너무 저속한데 왕세자라고 직접 부르지 마세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무슨 그룹이야? 내 추가 계정을 사용해서 회사 가십 그룹에 다 가입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못 본 그룹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없는 나라가 맞았는데 가십 목록을 꺼냈어. 난 혼란스러웠어. 전염병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거리를 두었었거든. 아마 평범한 사장과 직원 관계일 거야. 그들은 어떤 인사를 하는 거지? 다리는 어디서 온 거야? 형,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아. 이 차는 그녀 거야. 방금 확인했는데 모든 게 직책이 하나뿐이야. 총괄 매니저 퐁이라고 부르지 마.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 운전기사일 수도 있겠다. 위에 사람들은 그런 자질을 보고 있어. 어떤 종류의 운전자가 그렇게 멋지지. 그런 수준의 운전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잘생긴 남자. 퐁 종지배인의 운전사가 잘생기고 잘생긴 캐릭터를 연기해요. 설명할 방법이 정말 없는데 운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는 확실히 퐁의 차예요. 아하! 제 부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줄을 서세요. 줄을 안 서는 사람은 엿먹을 거예요. 저도 이 커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퐁통과 한 비서가 함께 일하는 걸 봤어요. 퐁통이 한 비서를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저희 인턴 모두 봤어요. 저도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저번에 한 비서가 퐁통에게 커피 반 잔을 주는 걸 봤는데 둘 다 마셨는데도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맙소사. 그때는 이미 뭔가 봤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부서로 갔어요. 맙소사. 저번에 저도 똑같았어요. 한 비서의 머리카락이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는데 퐁통이 말을 해서 보내줬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 당시 저는 여러 커플을 만났는데 모든 부서가 정말 훌륭했고 출처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순간을 가졌는지 길은 배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명확합니다. 비서를 먼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저는 이제 왕세자비입니다. 뭐야. 읽다가 주먹이 얼굴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재빨리 몇 마디를 외쳤습니다. 차고의 차. 나는 퐁통을 위해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지점에서 방금 보냈을 때 퐁딕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내가 통역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더듬거리다가 전화를 들었고 리더가 날카롭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편은 꽤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개인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야? 왜 내 동생의 목소리가 많이 취한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질문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다. 전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자 나 좋아해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또 다른 순간 온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묻는 순간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후회는 했지만 말을 멈출 수 없어. 그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침묵을 지켜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수화기를 쥔 손가락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늘 망설이던 그가 장난기 어린 듯 천천히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예, 아니오라는 대답만 들을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묻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뜻인지 몰라 한동안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좋든 싫든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다. 상대방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게 누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날 좋아하냐. 싫어하냐고 하니까 퐁딕이 이번엔 진짜 웃었다.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농담이었어.
당황하면서도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처럼, 나처럼.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기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너 정말 달팽이 같구나.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꾸짖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웃으며 참지 못하고 대답은 못하고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되묻는 듯했다. 나는 고집스럽게 네가 뭐 신경 써. 난 너 신경 안 써.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서 일을 끝내면 나를 찾을 거라고 했다. 왜 날 찾아? 또 버릇없어. 네가 날 데려오면 보고 싶은 만큼 꾸짖어도 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가 대답하지 않더라도 뭔가 더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2초 동안 그냥 나를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지만 퐁딕 지우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없었어. 그냥 그렇게 기대어서 그런지 약간 거친 어조로 울려 퍼졌지. 그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나는 곧바로 어지러움을 느꼈고 어떻게 머릿속에 담아야 할지 몰랐어. 전화통화가 생각났고 결국 무례하게 굴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 그렇게 말하고 우산 끝에서 나는 온몸이 불타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불타는 얼굴에 손을 얹고 퐁딕 지우가 무례하게 굴고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굵은 말을 한 것을 몰래 꾸짖었어. 방금 발코니 문을 열었는데 온 가족이 발코니 문 앞에 모여 있어서 놀랐어. 아마 방금 통화를 엿듣고 있었을 거야. 나는 붉은 얼굴을 가리고 소리쳤다. 사람을 옮기는 건 정말 너무해. 신발 장면 아래에서 벌써 12시 반이 다 되어간다. 가면을 쓰고 영화를 봤는데 뭔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한동안 응시했는데 내 키스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퐁딕에서 걸려온 전화가 와서 마스크를 팔게 했고 나는 그중 일부를 잃어버렸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희망이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다. 이게 뭐지? 지금 나는 창가로 가서 총을 꺼내 서쪽 자세를 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먹을 자세였다. 가로등 아래 차 옆에 서 있는 키 큰 남자의 그림자. 입술을 깨물고 거만하고 달콤한 척했지만 너무 차가워서 뭐라도 있으면 전화로 말해. 아니, 다시 말해야 했어. 그가 대답했다. 내가 가져올 게 있어. 충분히 가져가. 나는 그것에 동의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 나는 가면을 벗고 두꺼운 가짜 코트를 입었다. 내 마음은 치솟는 기쁨을 바꾸지 않았고 신발조차 맞지 않았다. 나는 면 슬리퍼를 신고 뛰쳐나갔다. 나는 새로운 지점으로 달려가 속도를 늦추고 셔츠에 손을 얹고 취한 척했다. 이게 뭐야? 퐁딕두는 내 버터 모양의 면 슬리퍼를 보았다. 그러자 나는 맨발 꿈치를 드러냈고 눈썹은 약간 감염되었다. 왜 양말을 신고 나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의 헛소리가 걱정되었다. 나는 침대를 만들고 있는데 양말을 신는 요점은 뭐야? 인내심을 잃고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내 머리...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불편했고 그의 손은 이렇게 차가웠다. 그러자 그는 차문을 열고 부서진 내 후드를 잡고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야, 나 지금 급해. 너 혼자 일어나. 술 취하지 마. 야, 나 지금 급해. 너 혼자 일어나. 술 취하지 마. 그는 손을 놓고 내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운전석으로 돌아 운전석 문을 열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한 분위기도 아니고 리더의 그림자도 없어서 이상했다. 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눈으로 물었다. 이 자식아. 펑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사온 거야. 이렇게 웃기는 거 못 봤어. 나는 화가 나서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었다. 그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뒤로 기대었다. 그의 그림자가 시야를 가렸고 그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시원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다음 순간 커다란 꽃다발이 내 앞에 나타났다. 100년. 코고무라스와 월계수 난초와 잘 어울리는 식물. 두 손으로 꼭 쥐어야 할 만큼 큰 꽃다발이었다. 붕이는 꽃다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가 하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국채가 다 지어지면 이 꽃다발 속의 커플 같을 거야. 그때 캐슈넛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그들은 내가 가장 원하는 종류의 꽃을 특별히 디자인한 재단사를 찾아주었다. 향기가 온몸을 감쌌고 시원한 향기 속에서 나는 곧 미친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찔러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쓰도록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 나는 마치 지붕나무 같았다. 그 거대한 꽃다발을 받고 손에는 무거운 말들이 들려 있었고 이 정도 돈이라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눈이 약간 붉어진 것을 몰랐다. 퐁딕2는 내가 아무 말 없이 꽃지붕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나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취향이 또 바뀌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눈물이 맺힌 내 눈을 보려고 기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힌 내 눈은 무슨 일이야.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늘 하루 종일 물속 의미를 꿰뚫어 보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동시에 이해하게 된 건 처음이었다. 그가 왜 좀 더 일찍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혹시 그도 나처럼 깨닫지 못할 만큼 멍청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 꽃다발을 보고 문득 그가 전에 한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의 만남이 이미 소중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췄고 그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말했다. 과도해. 삼촌, 우리 데이트하자. 바람은 차가웠고 그의 검은 눈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밀치며 진지하게 말했다. 과도해. 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따뜻했고 셔츠를 벗었지만 그의 얼굴과 뺨은 한쪽은 밝고 투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눈의 차가움처럼 복잡한 감정을 몽환적이면서도 맑은 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의 목이 꽤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그는 입을 열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대답을 생각할 틈도 없이 잠시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의 눈이 떨어질 듯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면 굳이 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널 좋아해서 잘하는 거야. 누구의 대답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런 감정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어. 뭔가 이해해야 하는 거야. 나는 재빨리 아니 고마운 줄 몰라서 라고 말했다. 당황한 나는 재빨리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루이,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 너와 화해하고 싶어. 고마운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널 좋아해서. 정말이야. 루이, 널 좋아해. 아마도 제 입장이 헛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 그가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진심을 증명하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눈빛 속 얼음이 녹는 느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퐁딕두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이상하고 무심한 눈빛을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서두를 때만 그 눈빛에서 감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리움으로 가득했고 국수는 길었으며 서두를 때 그의 눈빛은 늦봄처럼 부드러워 마치 거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우리 손이 얽히는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내 진지하고 기대에 찬 제 눈빛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처럼 사나운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언가가 갑자기 확신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부끄러웠고 방금 고백할 때의 보호 본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공포에 떨며 살아왔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은 뜨거웠다. 온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다. 처음 이 광경을 경험했을 때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만 느꼈다. 마치 기절할 것만 같았다. 반사적으로 그의 눈을 보고 싶었다. 집에 간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듯 살며시 손을 뗐다. 고개를 돌려 그의 사나운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아 끌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맙소사. 다음 데이트는 너무 무섭다. 그의 숨결이 주변을 가득 채우는 듯 숨이 막힐 듯 했다. 부끄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나는 중얼거렸다. 뭐 하는 거야? 뱉어낸 목소리는 새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바람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너처럼 데이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가 뭘 하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적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아. 그는 몸을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친구야? 키스해도 될까? 전염병 예방 부서와 제가 함께하게 된 후 당연히 저는 티앵커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사무실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험한 절차를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가족 회사에 채용했습니다. 흐엉리에서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놀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마침내 면접실에 가서 진한 키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이력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티엔콰에서 3년의 근무 경력도 있었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선물 같았습니다. 이력서를 받자마자 인사부는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속으로 이 부서가 아버지를 위해 다시 일하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부는 제 이력서를 꼼꼼히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회사가 운명적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껏 웃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면접장에 가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회사를 고르는 것 같다.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나를 보고 수화로 말하며 말했다. 당신도 한성이 있고 우리 사장님도 환성이 있어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름이 별로 안 비슷할 뿐이에요. 이름이 뭐가 안 비슷한지 궁금해요. 그녀는 또 말을 많이 하다가 곧바로 우리 사장님 아들의 이름은 한론치이고 당신은 한수소예요. 한 이름은 고기하고 심오하고 다른 한 이름은 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다른 한 이름은 티예요. 정말 귀여워요. 나는 지금 울고 있다가 웃고 있다. 사실 내 이름과 한론치도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남자 이름은 티여야 하고 여자 이름은 너무 시끄러워서 남자 이름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마을 촌장에게 이 일로 놀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을 당한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론치가 아니라 한반탄이라고 불렸는데 아버지의 이름에 어울리는 다소 아첨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묻지도 못하고 계속 병을 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리고 고승에게 가야 했는데 고승은 자신의 운명을 포기했습니다. 화살이 어머니를 마치지 못하자 고승은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약하게 키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고승은 3일 동안 불교를 공부하기로 계획한 후 한론치의 이름을 바꾸러 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름을 바꾼 후 건강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이 고승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제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봄비가 그쳤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이 이름은 정말 아름다워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때문에 바보처럼 굴지 않기 위해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농담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냉정해졌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서 며칠 더 일할 수 없었기에 직원들에게 설날 이후에 정식으로 출근한다고 말했고 그러면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다시 쇼핑을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 몇 개와 관료에게 감사를 표할 선물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퐁딕두는 12월 28일 저녁에 모임이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후이에게 바쁠 거라고 말했고 설전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게 분명했기에 암시장에 가서 그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길에서 시간을 낭비했지만 베이징에 있는 기지까지 갈 수 없어서 결국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방에는 그의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온 가족이 기꺼이 우리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불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퐁딕두는 저를 관료와 그의 친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그 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티행원과 함께 일했던 그의 스님이 계셨는데 몇 번 만나서 서로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퐁딕두 스님의 비서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다른 건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요리에 능숙한 주방에 있었기에 퐁딕두 스님의 소개는 알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음식을 내오셨을 때 그는 저와 퐁딕두 스님을 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웃으며 저 여자 또 외출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멈춰서서 맙소사 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퐁딕두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당신은 누군가와 협력을 논의하려고 비서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놀랐고 퐁딕두 스님도 놀라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스님은 가족 구성원이지 비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제 약혼 여인 한수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소방대의 공식 스님이셨죠.
스님은 말을 멈추고 웃었다. 뭐, 둘이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았다고. 그 옆에 있던 스님이 대답했다. 무슨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야. 둘은 그냥 커플이야. 스님도 화나면서도 재밌어하며 퐁딕두를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이라니.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 오늘 보자. 그가 와서 널 쓰러뜨릴 거야. 퐁딕두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행동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겠어. 까퐁은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모두가 퐁딕두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를 품고 있는지 몰랐지만 모두 마음을 바꿨다. 그보다 1살 어린 스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퐁딕두는 예전에는 모두와 함께 먹고 마실 때 매우 진지하고 겸손했어. 더러워도 기회가 있으면 아무도 감히 바보짓을 하지 못했지. 퐁딕두와 나는 동갑이고 그는 베이징에서 공부했고 나는 유학을 갔어. 우리가 떨어져 지낸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운 소원들을 마치 채워지기라도 한 듯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다. 친구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잔을 부딪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퐁딕두는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은 꽉 맞잡혔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밖에는 아래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구나 싶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